2024년 3월, 아직 봄 기운이 채오르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한 육군 부대 정문 앞에 섰을 때 철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이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정문 초병이 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 형의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형이 이곳에서 숨을 거둔 지 정확히 6개월. 군 당국은 단순 사고사라고 결론지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남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군대 냄새 말입니다. 행정반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죠. 귓가에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돈 주고 들어왔다는 소문, 왜 이 시기에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들. 저는 일부러 더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게 놔두었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제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행정반에 도착했을 때 25쯤 되어 보이는 행정병이 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담배 냄새를 풍기며 귀찮다는 듯 서류를 넘기던 그가 갑자기 멈췄죠. 강준수라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형의 동생임을 밝히자 행정반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컴퓨터 자판 소리도 프린터 소리도 멈췄죠. 3소대 2분대로 배치받고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안내하는 상병은 말이 없었어요. 다만 가끔씩 뒤돌아보며 제가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할 뿐이었죠. 마치 제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활관 문을 열자 열댓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중 몇몇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읽혔어요. 형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겠죠. 창가 쪽 침대를 배정받았는데 거기서 대각선 방향에 형이 썼던 침대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병사가 쓰고 있었지만 벽에 남은 작은 별 스티커 자국이 형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뚝뚝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했죠. 구석자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중사였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계급장에는 최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최중사, 형의 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형보다 말 잘 들어야 할 거라는 위협적인 충고를 남기고 자리를 떴죠. 그날 밤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도 이 천장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겠죠. 두려움, 분노, 절망. 어떤 감정이 가장 컸을까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계단 아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최중사와 몇몇 간부들이었죠.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 왔는지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불안한 목소리들. 그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와 형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의 미소가 선명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부대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으니까요. 의심과 경계, 그리고 두려움. 이 감정들이 결국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이 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저는 조용히 형의 흔적을 찾아다녔죠.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봄비치고는 차가웠고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오후 작업이 취소되어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생활관을 나와 행정반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형이 남긴 메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CCTV 기록 확인할 것. 행정반은 다행히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CCTV 관리 프로그램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2023년 9월 15일 형이 사망한 날짜를 입력하자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분할 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10시 23분, 형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었죠. 영상 속 형은 세탁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10시 30분부터 10시 37분까지 정확히 7분간 모든 CCTV 영상이 끊겨 있었던 겁니다. 검은 화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7분. 그리고 영상이 다시 켜졌을 때 세탁실 앞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CCTV를 꺼버린 거였죠. 갑작스럽게 들려온 발소리에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이미 필요한 정보는 얻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세탁실을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아무도 없을 때 세탁실을 샅샅이 조사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세탁기 4대, 한쪽 벽에 건조대, 그리고 바닥의 타일들. 타일 틈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흔적이었지만 분명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배수구 근처 벽 모서리에도 비슷한 흔적이 있었죠. 며칠 뒤 김병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과 같은 분대였던 그는 새벽 세탁실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형과 최중사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 고함 소리와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는 것, 그리고 정확히 7분 뒤에 모든 게 조용해졌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건 그 시간에 갑자기 비상 소집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병사가 집합 장소에 모여 있는 동안 CCTV는 꺼져 있었고 세탁실에서는 형이 완벽한 알리바이였죠. 김 병장은 형이 뭔가 기록을 많이 남겼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형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사망 이틀 전 작성된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분, 세탁실, 최중사, 물어볼 것, 왜 나만? 단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형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보니 10시 23분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었더군요. 그리고 10시 30분까지 정확히 7분. 형은 무언가를 예감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점호에서 최중사가 저를 세탁실 청소 담당으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세탁실을 드나드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청소를 하며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니까요. 세탁기 뒤편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군복 조각처럼 보였는데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나오려는데 문 앞에 최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형도 여기서 청소를 자주 했다고, 너무 깨끗이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어요. 노골적인 경고였죠. 제가 쓸데없는 궁금증은 버리라는 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7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CCTV가 꺼진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것은 형의 마지막 7분이었고 누군가가 철저히 계획한 7분이었으며 진실이 묻혀버린 7분이었던 겁니다. 전이 본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저는 훈련 중 일부러 발목을 삐는 척했습니다. 의무실에 가기 위해서였죠. 형의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군의관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의무실은 본부 건물 2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군의관이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윤중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뭔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발목을 살피던 윤중이가 파스를 찾으러 돌아선 사이 책상 위의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무 기록부라고 적힌 파일이 보였죠. 제가 작년 9월 기록에 대해 물었을 때 윤중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형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계단에서 미끄러진 단순 사고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형이 찍어둔 사진 중에는 자신의 상처를 기록한 것들이 있었어요. 팔뚝의 멍, 갈비뼈 부근의 타박상, 그리고 얼굴에 찢어진 상처.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최중사와 부딪힌 이후의 것들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사망 일주일 전 사진이었습니다. 형의 목 부분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있었어요. 누군가 목을 졸랐거나 강하게 잡은 흔적이 분명했죠. 하지만 의무 기록에는 이런 상처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두통을 핑계로 갔죠. 윤중이는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약을 처방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의 사진을 보여주자 윤중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에 손가락 자국, 팔에 타박상, 얼굴에 상처. 그는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형의 상처가 단순 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기록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군인이고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죠. 윤중이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 하나였어요. 안에는 형의 실제 의무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죠. 원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다발성 타박상, 늑골 골절 의심, 뇌진탕 증세,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폭행 의심, 추가 조사 필요. 이 기록은 결코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윤중이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 사본을 보관해왔던 거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면서요. 의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묘한 희열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형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누군가의 폭행이 있었다는 의학적 증거를. 그날 저녁, 저는 박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소대장실에서 그는 여전히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죠. 제가 의무기록 사본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록을 들여다보던 박대위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날 밤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하지만 위에서 덮으라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 중사가 연루된 걸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자신도 겁이 났다고요. 박대위는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비상소집 명령서와 관련 문서들이 들어있다고 했죠.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왜 그 시간에 갑자기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최 중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훈련이었고 사유는 야간 대비 태세 점검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훈련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이었죠. USB를 받아든 저는 마침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CCTV 7분 공백, 의무 기록 조작, 그리고 알리바이를 위한 비상소집.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 증거들만으로는 최 중사를 법정에 세우기 어려웠죠.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미끼가 되기로 한 겁니다. 전이 본 지 한 달이 되던 날,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중사를 자극해서 실수를 유도하는 것, 그것이 제 계획이었죠.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침 점호 시간, 일부러 5분 늦게 나갔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그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담배와 술 냄새가 섞인 그의 입김이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어요. 그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욕설과 함께 형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형도 이렇게 버릇없었다는 둥, 그래서 혼났다는 둥.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점호가 끝난 후 최 중사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부대 뒤편 창고로 데려갔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벽으로 밀어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의 손이 제 멱살을 잡았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도발했습니다. 형이 왜 죽었는지 안다고, 세탁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다고 말했죠. 최 중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가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뺨에 충격이 가해졌고 입술이 터지며 피맛이 났어요.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죠. 상처가 있어야 증거가 되니까요. 최 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형도 이렇게 맞고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결국엔 세탁실에서 끝장을 봤다고. 순간적인 실수였죠. 자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한 겁니다. 창고를 나온 저는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중이는 제 상처를 보고 놀랐지만 제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조용히 치료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기록을 남겼죠. 타박상, 열상, 그리고 가해자 추정 기록까지. 그날 밤 최 중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앞 막걸리집에서 혼자 앉아 소주를 들이켰죠. 저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어요.
취할수록 혼잣말이 많아졌습니다. 밤 11시쯤 완전히 취한 최 중사가 비틀거리며 부대로 돌아왔어요. 저는 일부러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화를 냈죠. 술김에 쏟아낸 그의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이 자신의 비리를 알았다는 것, 보급품 빼돌리기와 병사들 착취에 대해 신고하려 했다는 것, 그래서 형을 조용히 시켜야 했다는 것까지. 녹음기는 여전히 제 주머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의 손이 다시 제 멱살을 잡았을 때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우리를 목격했습니다. 완벽한 목격자들이었죠. 최 중사는 형도 말 안 들어서 당했다고, 세탁실에서 정신 차리게 해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뱉었어요. 형이 머리를 세탁기에 부딪혀서 쓰러졌는데 그냥 놔뒀다고.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형은 그렇게 차가운 세탁실 바닥에서 홀로 숨을 거뒀던 거였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최 중사는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최 중사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들어간 후 저는 목격자였던 병사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도 형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제가 녹음기를 꺼내 들려주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의무 기록, CCTV 공백 증거,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 김 병장을 비롯한 3명의 병사가 진술서를 써주었어요. 형이 당했던 일들, 최 중사의 폭행과 착취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을 모두 적어주었죠. 아침이 되자 최 중사는 숙취에 시달리며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무언가 실수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박대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었죠. 녹음 파일을 들은 박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최 중사가 형을 방치했다는 부분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대위는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제는 자신도 진실편에 서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자신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세탁실 쪽으로 가려 했는데 최 중사가 막았다는 거였어요. 비상소집이니 빨리 병사들을 집합시키라고. 그제야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최 중사는 형과 충돌한 후 비상소집을 지시해 모든 사람을 현장에서 멀리 떨어뜨렸고 CCTV를 끄고 형을 방치한 채 빠져나온 거였죠. 계획적이면서도 비겁한 범죄였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 군사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던 거였어요. 최 중사는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었죠.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 드디어 첫 단계를 끝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최 중사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더 큰 손들이 있었으니까요. 최 중사가 연행된 후 부대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최 중사 혼자서 CCTV를 끄고 기록을 조작하고 비상소집을 명령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군사경찰 조사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엔 저를 의심하는 듯 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조사관은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최 중사의 통장에서 이상한 입금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그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저는 형의 흔적을 더 깊이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쓰던 관물대,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 보급품 횡령, 그리고 상부와의 유착 관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대대장 김중령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최 중사와 함께 보급품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병사들의 진술을 막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형은 이 모든 걸 국방부 감찰실에 신고하려 했던 거였죠. 세탁실을 다시 조사하던 중 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배수구를 열어보니 그 안에 작은 비닐봉지가 끼어 있었어요. 안에는 형의 군번줄과 함께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에 숨긴 것 같았어요. USB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중사와 김중령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보급품 빼돌리기 장부, 그리고 병사들을 협박하는 음성 녹음 파일까지. 형은 수개월에 걸쳐 이 모든 걸 수집했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형이 찍어둔 동영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죠. 최 중사가 형의 머리를 벽에 박는 장면, 발로 차는 장면, 그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까지. 형은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부대 행정실의 물품 구매 내역을 조사하던 중 사건 직후 대량의 세제를 구입한 기록을 찾았어요.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양이었죠. 세탁실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의무실 약품 사용 내역도 이상했어요. 형이 사망한 날 진정제와 수면제가 평소보다 많이 사용되었더군요. 누군가를 재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목격자들의 기억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군사경찰 조사관에게 이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즉시 CCTV 관리 시스템을 정밀 조사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CCTV가 꺼진 7분 동안 누군가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접속 아이디는 김중령의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CCTV를 껐던 거였죠. 그리고 그 시간 김중령의 휴대폰 위치는 본부 건물이 아닌 세탁실 근처였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전기 사용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세탁실의 전력 사용량이 그날 밤 10시 30분부터 37분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구역의 전기를 차단했던 겁니다. 출입 카드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중령의 카드가 10시 25분 세탁실 근처 출입문을 통과한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그 시간 외출 중이었다고 보고되어 있었죠. 병사들 사이에서도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상 소집 직전 김중령이 최 중사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사람, 세탁실에서 나오는 2사람을 목격했다는 사람, 두려움에 숨겨왔던 진실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어요. 특히 중요한 증언을 한 사람은
당직 사관이었던 정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김중령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10시 30분부터 40분까지는 절대 세탁실 쪽으로 가지 말라는 지시였죠. 이유는 특별 점검 중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형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의는 증거로 말한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형은 자신이 모은 증거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군사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중령의 사무실과 개인 숙소를 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병사들의 월급에서 떼어낸 돈이 입금된 차명 통장, 보급품을 빼돌려 판매한 내역, 그리고 형을 처리하라는 최중사와의 문자 메시지까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김중령의 개인 노트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형의 사망 이틀 전 강준수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어 있었어요. 거기엔 형을 고립시키고 사고로 위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죠. 이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중령과 최중사의 공모, 치밀한 계획,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형은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희생된 거였어요. 하지만 형이 남긴 증거들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중령은 황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죠.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췌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어요. 박대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봉투 안에는 최중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라. 본 것만 없으면 된다. 너도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박대위는 협박에 못 이겨 침묵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그날 밤 실제로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고백했어요. 비상소집 직전 김중령과 최중사가 세탁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중사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박대위는 그때 직감했다고 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하지만 두려웠고 자신의 진급과 미래가 걱정되어 모른 척했다는 거였죠. 그 죄책감에 지금까지 시달려왔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중이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무실에 보관된 모든 조작 전 원본 기록을 군사경찰에 제출했어요. 형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의 폭행 피해 기록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수년간 이어진 조직적인 폭행과 은폐의 증거였습니다. 윤중이는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나섰어요. 김중령이 직접 찾아와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거부하면 군 생활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을 모두 증언하겠다고 했죠. 병사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숨죽이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최중사에게 폭행당한 경험, 김중령의 부당한 지시, 착취당한 돈과 물품들, 수십 명의 진술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김병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는 형이 죽기 일주일 전 형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형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최중사가 형을 조용히 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까지. 최중사는 구속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죠. 결국 최 중사는 자백했습니다. 형과 세탁실에서 싸웠고 형이 머리를 세탁기에 부딪혀 쓰러졌는데 방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겁이 나서 도망쳤을 뿐이라고. 하지만 김중령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계획서가 그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혀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명백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김중령도 결국 체포되었어요.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죠. CCTV 조작, 출입 기록, 휴대폰 위치 추적, 그리고 공모자들의 증언까지. 그의 변명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이 개입하면서 수사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김중령의 상관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보급품 횡령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컸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이 시작되었죠. 부대원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최 중사를 두려워하며 숨죽이던 병사들이 자유롭게 숨쉬기 시작했어요.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들려왔죠. 어느 날 저녁 한 일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과 친했던 후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건넸죠. 형이 자신에게 맡겼던 거라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편지를 펼쳐보니 형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모은 증거들이 진실을 밝혀줄 거야.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형은 모든 걸 예견했던 거였어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웠던 겁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김중령은 단순 폭행 방조와 은폐뿐 아니라 수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받게 되었어요. 최 중사 역시 살인 방조와 폭행,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죠. 박 대위는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의 증언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어요. 무너지는 가해자들을 보며 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드디어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형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2024년 7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형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검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CCTV 공백 기록이었죠. 대형 스크린에 10시 30분부터 37분까지의 검은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김중령의 시스템 접속 기록이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형의 일기와 메모, 사진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형이 당한 폭행의 흔적들, 그리고 형이 목숨 걸고 모은 비리의 증거들. 법정은 숨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였어요. 최 중사가 술김에 형을 세탁실에 방치했다고 자백하는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죠.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대위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최 중사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를 공개했어요. 조용히 넘어가라. 너도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그리고 그날 밤 목격한 장면을 상세히 증언했죠. 김중령과 최 중사가 세탁실에서 나오는 모습, 최 중사의 손에 묻은 피. 윤중이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의무기록 조작 지시를 받았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중령이 직접 찾아와 형의 사망 원인을 단순 사고로 기록하라고 압박했다는 것, 거부하면 군 생활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원본 의무 기록을 제시했죠. 다발성 타박상, 늑골 골절 의심, 뇌진탕,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김병장을 비롯한 병사들의 증언도 계속되었어요. 형이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것, 최 중사의 일상적인 폭행과 착취, 김중령의 조직적인 은폐, 수십 명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최 중사는 처음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형이 먼저 덤볐다는 둥, 정당방위였다는 둥. 하지만 형이 찍어둔 동영상이 공개되자 입을 다물었죠. 최 중사가 일방적으로 형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김중령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최 중사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강준수 문제 해결 방안 문서가 스크린에 띄워졌을 때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검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건 직후 대량의 세제를 구입했는지, 왜 CCTV를 원격으로 껐는지, 왜 당직 사관에게 세탁실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는지. 김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군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통신사 기록상 김중령의 휴대폰이 사건 당시 세탁실 근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최 중사와 37번의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었죠. 공식적으로 외출 중이었다는 그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김중령의 운전병이었던 상병이었어요. 그는 그날 밤 김중령을 세탁실 근처까지 태워다 줬다고 증언했죠. 그리고 김중령이 오늘 일은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즉석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형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었고, 저는 그 정의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뒷돈을 주고 들어왔다는 소문은 제가 일부러 퍼뜨린 미끼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얕보고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형은 마지막까지 이 부대의 병사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폭행과 착취로부터, 비리와 부정으로부터.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흐느끼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계셨죠. 형의 전우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증언이 일관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범죄가 너무나 잔인했으니까요. 재판장이 중간 정리를 했습니다. 최 중사의 폭행치사 혐의, 김중령의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횡령과 배임 혐의, 추가로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직무유기까지. 검사는 최 중사에게 15년, 김중령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형의 생명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을 때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남긴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형은 죽어서도 제게 진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휴정이 끝나고 다시 법정이 열렸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중사가 갑자기 일어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김중령과 함께 계획했다는 것도 시인했죠. 최 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자신들의 비리를 국방부에 신고하려 한다는 걸 알고 김중령과 함께 조용히 시킬 방법을 논의했다고. 처음엔 협박만 하려 했는데 형이 굴복하지 않자 폭행했고, 형이 쓰러졌을 때 김중령이 그냥 놔두라고 지시했다고. 김중령은 최 중사를 노려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이었어요. 최 중사의 자백으로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었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형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형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어요. 형,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죠.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숨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준수 병장님과 민수 씨 덕분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이 좋아했던 별들이었죠. 형,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못다 이룬 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최 중사는 징역 18년, 김중령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형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군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한 문장이 형의 신념을 모두 담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국방부는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부대 내 CCTV 이중 저장 시스템 도입, 외부 신고, 전화 설치, 의무 기록 조작 방지 시스템 구축. 형의 희생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9월 15일, 형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추모식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형에게 화랑무 공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형의 용기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추모식에서 저는 형이 남긴 메모를 낭독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읽어내려갔어요. 후임들에게 군대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력이 아닌 훈련으로,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나은 군 생활을 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군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임의 책임, 간부의 책임,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전우의 책임. 기억하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낭독이 끝났을 때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형과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은 거수 경례를 올렸죠. 부대장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강준수 병장은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추구했으며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뜻밖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그들은 형의 사건이 용기를 주었다며 자신들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강준수 재단을 설립하셨어요. 군대 내 폭력과 비리로 피해를 입은 병사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형의 보상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은 군 복무를 마치며 형이 하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후임들을 돌보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나서서 막았어요. 병사들은 저를 민수형이라고 부르며 따랐죠. 저녁을 앞둔 어느 날 세탁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작은 명판이 걸려 있었죠. 정의와 진실의 방 마이너스 강준수 병장을 기리며 김 병장이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는데 자신에게 맡겼다가 이제야 전달한다고 했어요.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겠지. 너는 항상 형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사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웠어. 너의 정의감과 용기, 그리고 끈기.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내줄 거라 믿었어.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의 형, 준수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제가 올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많은 증거를 남겼던 거였죠. 2024년 11월, 저는 전역했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날, 병사들이 도열해서 저를 배웅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법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군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죠. 형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려 합니다. 매주 부대를 방문해서 병사들의 고민을 듣고 필요하면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 국회에서 강준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었죠. 형의 이름이 법안에 새겨진 순간 형의 희생이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민수야. 이제 내가 걱정할 일은 없겠네. 형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형의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형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형,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군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고 병사들은 더 이상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다. 형의 이 한마디는 이제 모든 부대의 생활관에 걸려 있습니다. 형이 꿈꾸던 군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진정한 전우애가 있는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 형 강준수의 이야기이자 제가 진실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형이 그것을 증명했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 영원히 사랑합니다.